언제 또 갈까 해가지고, 응? 올해 91살 김연숙 할머니. 할머니에게는 닳도록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 찍으신 사진이에요? 이거 그때 가서 찍은 사진이지. 이게 우리 손녀딸이고 이거 우리 딸이야. 이거 2살 때 놓고 나온 딸이야. 이보게. 그랬다 이번에 가가지고서 68년 만에 만났어. 이번에 가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고. 어느새 칠순이 다 된 둘째 딸과 이미 세상을 떠난 첫째 딸이 남긴 손녀를 만난 건 지난 2015년. 그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수차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번번이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저 생사라도 알고 싶은 게 평생의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은 90이 다 되어서야 이뤄졌습니다. 나는 얘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아주 포기했거든. 우리 오도청에서 계속 우리 시집적 친전적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도 한 번이 안 되니까 다 죽어서 이제 없어졌나 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포기한 상태인데 이북에서 얘들이 나를 찾았다고. 이 사진이 이북에 평양에서 2살, 4살 박이 딸을 키우던 김할머니의 가족이 흩어진 건 한국전쟁 당시.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잠시만 피난 떠났다 돌아온다는 게 영원한 이별이 됐습니다. 큰딸을 만났으면 걔는 좀 뭐 알았을 것 같더라고. 근데 얘는 일사오태 때. 일사오태 때? 네. 그러면 51년? 응, 일사오태 때 왔어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몇 개 놓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잠깐 피한다고 한 달만 피한다고 시동생이 그때 학교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 시동생 하나 데리고 내가 아예 하나 없고 그러고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 지금 70년이 다 된 거예요. 70년 됐잖아 이제는. 평생 두 딸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애석하게도 상봉 3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요. 많이 닮았지 여기. 아버지를 많이 닮은 이제는 칠순 노인이 다 된 둘째 딸의 얼굴을 사진으로 남아 아버지 곁에 대봅니다. 할아버님도 조금만 더 생존해 계셨으면 북한 따님 보셨겠네요. 그럼요.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보는데 못 봐. 그래서 내가 이 아빠 사진을 많이 갖고 갔어요. 가서 다 줬어요. 이만큼 가져가서 아버지가 이래 늙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느라고 다 가져갔지. 사실 요 가족 사진에 몇 명 안 계신 분들 꽉 차서 다시 한번 찍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통만 되면은 그거 잡아다 놓고 한 모아가지고 한번 찍으면 좋지. 그래서 나는 바쁘다니까 나는. 내 나이도 있고 해서 난 바빠. 빨리빨리 어서 해서 한번 그냥 딱 한 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못 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 거지. 근데 내 심정 몰라. 나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내 마음을 모를 거야. 혈육을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이들. 2000년 이후 20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서고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보다 많을 정도로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들려온 남북 정상회담 소식. 이산가족뿐 아니라 남북 한결회와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정상회담. 그러나 과거 남북 정상회담은 신이 허락해야 열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한 건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93년 2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피는 물보다 강하다. 언제 어디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정상회담 제의를 했죠. 그리고 1년 후
김영삼 정부 1주년 때 똑같은 또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을 하고 남쪽 김영삼 대통령을 또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정상회담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름 들려온 뜻밖의 소식. 정상회담을 2주 남짓 앞둔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것. 분단 이후 역사적인 첫 만남은 이렇게 무산되고 맙니다. 취임 당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표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 당시에 이미 남과 북의 특사가 비밀리에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맨 처음 만났는데 예, 그때는 이제 숨겼어요. 그 송호경 아태 송호경. 부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은 작고하셨죠. 예, 2004년도에 그렇죠. 돌아가신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분이 제가 당시 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베를린에 가셔서 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그 문안을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하니까 송호경 특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김대중 대통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나서 예. 정상회담은 이루어진다, 예. 성공한다. 예. 세 차례 비공개 특사 접촉과 고위급 회담이 오간 끝에 마침내 2000년 6월 13일 평양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사람이 공동 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분단 55년 만에 맞잡은 두 손. 3일간 이어진 평양 방문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탄생하는데요.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두 정상은 합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봄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북핵에 대한 북미 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나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릅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2006년에는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는데요.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결국 핵이 날아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핵화가 주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2017년 2.13 합의라 이래가지고 그 육자 회담에서 북한의 그 핵 폐쇄, 핵 불능을 해주는 대신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이런 문제로 해서 남북 관계가 2.13 합의로 2007년 2.13 합의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극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2차 남북 정상회담. 하늘길을 이용했던 1차 회담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걸어서 북녘 땅을 밟습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기도 하고 이제 군의 입장으로서는 군 통수권자거든요. 그 군 통수권자가 군인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적국 아닙니까? 주적인데 주적의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상황에 대비한 그런 것들은 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발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걸 뭐 구체적으로 밝히긴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 안전하게 회담을 끝나고 돌아오실 수 있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군사적인 뒷받침은 그때 철저하게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년 만에 이뤄진 만남.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14선언에 합의하는데요.
당시 합의문에는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년간 남북 간의 대화는 중단됐습니다. 2월 11일 10시부터 충남관리구역 소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대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 역시 폐쇄되며 교류와 협력의 끈도 모두 끊겼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대북 제재 그리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도발 위협을 막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만 총 17차례, 사상 최대 규모의 제6차 핵실험까지 이어졌는데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긴장감이 높아져 가던 가운데 2018년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한 신년사를 시작으로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파견까지 남북 교류가 급물살을 탄 건데요. 이렇게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도 다시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특사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특사로 보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 같은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고위급 특사를 잇따라 내려보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는데요.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 북한이 이제는 대화에 나서도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 나서도 실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북한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 1월 1일 소위 신년사 이후의 북한의 문건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 핵무기보다는 경제에 더 방점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보면은 사실상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리고 예. 결국 경제 발전에 모든 역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도 이 핵무기 갖고 북한을 먹고 살리는 게 아니다.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 물론 그러려고 하면은 핵무기의 진전을 보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북의 특사가 다녀간 이후 3월 6일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측 특사단이 북한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이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직접 만나 4시간 넘게 만찬과 접견을 가졌는데요. 과거 우리 특사가 북한에 도착한 후에도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마지막 날까지 노심초사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과거의 정상회담은 실무 접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상회담으로 하자는 이런 쪽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워낙 강하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양해가 되면서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가는 그런 준비 과정이어서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북 후 곧바로 미국을 찾은 대북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하며 초청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예상치 못한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CCTV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방중했다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집권 이후 6년 동안 북한 내에만 머물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전격 방문한 건데요. 북한의 치밀한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평양 정권 자체는 먼저 소위 남북 대화 이것을 먼저 열고 또 그다음에 미북 대화로 연결시키고 미북 대화가 열림으로써 소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 관계 또 경쟁 관계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북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의 가치를 외교적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그런 그 전략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 바로 판문점입니다.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측 정상이 평양을 찾았던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그것도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쪽에서 회담을 갖는 건데요. 여기에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도 큽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의 정상회담은 결국 분쟁과 갈등, 전쟁과 그야말로 한반도의 긴장 이것이 점철됐던 곳이 판문점이라면 그것을 이제는 대화와 협력, 평화의 공간으로 바꾼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정전 상태 아닙니까? 유엔이 관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한 관계는 외세, 소위 유엔이라든가 미국이 유엔 모자를 쓰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남북한 당국자가 한반도 문제의 우리 힘으로 우리 남북한이 직접적인 그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남과 북,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닌 곳. 공동경비구역이라 불리기도 하는 판문점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역사의 현장이 된 건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인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이전에는 널문리라는 지명으로 초가집 몇 채만 있던 작은 마을. 1951년 10월 25일 이곳에서 휴전회담이 열렸고 널문리라는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판문점이라는 새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1953년 이곳에서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남한과 북한이 유일하게 철책 없이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경비구역이 만들어진 건데요. 원래 이제 51년도에 휴전회담이 열렸던 장소는 그 개성에 있는 내봉장이라는 여관이었습니다. 그 여관에서 하다가 이제 판문점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군사회담을 본격적으로 열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북한군과 유엔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서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사실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죠. 그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회담만 350여 차례. 1980년대 당시 판문점 출입기자로 활동했던 박상문 씨에게는 남다른 기억이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남북 회담이 자주 열렸어요. 군사정전위원회 그 회의실에서 남북 회담이 자주 열렸었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저고요. 양쪽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북한 쪽 기자들입니다. 예. 뒤에 판문각이 보이시죠? 판문각 건물. 이 위치는 이 군사 분계선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의자입니다. 벤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의가 열리면은 그 회의 도중에 잠시 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북쪽 지역에서 북한 그쪽 그 기자들과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는 이제 그게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당시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는데요. 자주 얼굴을 보는 남북 기자들은 인사와 농담을 나눌 정도로 편안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담배가 솔담배가 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디자인의 그 솔담배 그리고 붉은색의 솔담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가면은 이쪽 북한 쪽 기자들이 그러니까 가끔 농담도 하는데 재미있는 농담이 뭐냐면은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뭐 박 선생 우린 빨갱이니까 말이야 빨간 솔 달라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만큼 이제 좀 가깝게 서로 친하게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의외네요. 판문점이라고 하면 네. 그냥 그 남북 그 대치의 최전선인데 네. 정작 거기서 만나는 남한 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정전위 회담이 많이 있어서 자주 이제 취재를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얼굴을 익히고 저 통성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부 정도라든가 뭐 간단한 대화는 얼마 자연스럽게 참 많이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에게 판문점은 남과 북의 이념 대립도, 정전 상태라는 긴장감도 있고 잠시나마 민족의 동질감을 느꼈던 공간이었는데요. 1953년 전쟁을 멈춘 휴전의 장소가 또다시 평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은 이전 평양에서의 회담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실무형 정상회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봤던 정상회담이 의전이나 경호에 상당 부분 치중했던 것보다는 이제는 양 정상이 만나고 싶을 때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 부분을 그 판문점은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판문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1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일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또 자주 앞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번 회담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1, 2차 정상회담하고는 상당히 소위 말하는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국민적 지지도 좋고 국제적 지지도 좋은 속에 나는 이루어진다. 이 기회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혜를 살려서 이걸 성공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이제 닷새 후면 11년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이 평화의 집에서 두 손을 맞잡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많은 이야기가 오갈 텐데요. 모처럼 찾아올 한반도의 봄, 국민들은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굳이 통일이 안 되어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가슴앓이 앓고 있는 분들의 그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 관광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금강산 이런 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time right now because it's very important for countries to get along and to have peace and come together. 기대야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기대랑 현실은 다르니까 지금 보고 있으면은 좋은 만큼 불안하죠. 좀 풀어졌다가 다시 또 경직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절반은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어느 때보다 북한이 강한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남북 간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과거 패러다임을 답습을 한다라고 하면 딱 잘못하면 작년 12월 상황으로 리셋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는 북한도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만큼 이러한 북한의 필요성을 최대한 하나 활용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결론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성과 또 거기에 대한 남북 최고 지도자의 충분한 대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시켜 놓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단계적 방식에 대해서 남북한 지도자 간에 아주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성과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화와
평화와 협력에 대한 전 세계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 오는 금요일, 한반도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남북 화해 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금방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짐이 이렇게 길지 몰랐던 거예요. 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떤 아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담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간에 내통만 하게끔만 만들어줘도 나는 되겠다 이런 얘기지. 네. 그런 것만 해줘도 서로 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되면 나는 아주 통일된 거로 생각한다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